아서 해리스, 이 별명이 뭐냐면 마머 해리스입니다. 폭격의 주요 목표는 놀라지 마십시오. 적 민간인입니다. 뭐야? 영국이 어떻게 이게 내각과 의회에서 동의를 했을까?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프레드릭 린데만 박사라는 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칠하고 가까운 분이었다라고 하는데 독일 국민의 사기를 꺾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독일 사람들의 집을 없애는 거다. 전략 폭격이라는 건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가들한텐 버릴 수 없는 대단히 매력적인 카드예요. 항구 도시이자 독일의 제2도시였던 함부르크를 폭격을 했고 이때 무려 5만 명 정도의 사망자. 2만 명이요? 45년 2월에 드레스덴에 대한 폭격인데 12여만 명 정도가 하룻밤에? 죽었다. 영국은 이런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효율적이건 아니건 뭐 올바른 선택이건 아니건 시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게 미국 쪽 얘기는 아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연합군에서 그럼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주간 고고도 정밀 폭격을 주장을 합니다. 몇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39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프랑스, 영국과 그 다음에 독일에 대해서 절대로 앞으로 이 전쟁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요새화되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 폭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육군 항공대 사령관이었던 헵 아놀드랑 또 수뇌부 중 하나였던 아이라이커 같은 경우가 41년에 윙글드 월페어라는 책을 써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책으로 내는데 그 책에서도 인구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은 정말 비경제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42년에 8공군 8항공대 사령관이었던 칼 스파츠는 당시 이제 영국군의 지역 폭격 참여 권유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합니다. 방금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하고 상당히 다르네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43년에는 이제 아이라이커가 칼 스파츠의 이제 후임으로 가는데 이 사람이 또 칼 스파츠한테 편지를 하나 써요. 영국 공군 요즘에 지역 폭격 저 너무한 거 아니냐, 민간인 대상으로. 우리는 절대 하지 말자.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을 왜 했을까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미국은 영국보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밀 폭격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 폭격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더 효율성이, 즉 군사적이란 말은 국민들의 저항 의지를 없애는 데 더 효율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미국의 폭격기 마피아라는 마피아들의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아, 폭격기 마피아. 그러면 약간 그런 카르텔 같은 게 있었단 뭐예요? 그러니까 거의 미국 돈 받고 막 이렇게 해주는? 아니, 미국 사회에서 마피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패거리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엘비스 프레슬리 있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자기 그런 패거리가 있고 그래서 멤피스 마피아 그렇게 불렀었어요. 그냥 그 무리를 약간 얕잡아 부르는 말로 마피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군요. 얕잡아 부르기보다는 또 이런 거예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러면 그닥 나쁜 의미는 아니네요. 아니 근데 그 범접함이라는 게 좋아서 범접하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뭔가 음모도 좀 있어 보이고 그런 이제 좀 의미가 있죠. 약간 힘을 가진 집단 네. 뭐 이 정도. 자, 그러면 폭격기 마피아 도대체 어떤 집단입니까? 폭격기 마피아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중요한 거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지금도 유명한 랭글리 공군기지죠. 랭글리 공군기지는 지금도 미 공군의 3대 기지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지금도 중요한 곳인데요. 여기에 뭐가 위치하고 있었냐면은 미 육군항공대 전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항공대 다양한 전술들을 가르치는 핵심 브레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 중에서 바로 이 정밀 폭격을 신조로 여기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면은 역시 그 뿌리에는 빌리 미첼이 있습니다. 빌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 빌리 미첼의 자식들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히는. 빌리 미첼은 1925년에 불명예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게 유명한 사건인데 빌리 미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직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1925년 당시에 미 육군과 해군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몇 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이게 빌리 미첼은 이게 상층부가 지금 우리 조직을 잘못 관리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분기탱천해서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군수뇌부를 비난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군수뇌부에선 아니 뭔데 밖에다가 언론 플레이라고 난리야 하면서 빌리 미첼을 갖다가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
회의에 회부해버립니다. 항명죄로. 네, 항명죄로. 어떤 잘못을 본인이 저질렀다기보다는 밉보인 거네요. 네, 그렇죠. 괘씸죄에 걸릴 거죠. 그래갖고 이게 논란이 많이 된 게 이것을 갖다가 그건 항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자기의 양심을 표현할 수 있는 내부자 고발.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다뤄야 되느냐 그거 갖고 이제 법정에 갔는데 이때 미 육군항공대 많은 후배들이 빌리 미첼을 응원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대표 주자가 헵 아놀드, 칼 스파츠, 네. 아이라 이커 같은 사람들. 예. 그래갖고 이 당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경에 처했어요. 밑에 이 부하 장교들이 우리 빌리 미첼 장군님이 올바른이라고 계셔라고 하니까 수뇌부에서는 니들까지 부하내동해? 그러면 니들 물 먹을 줄 알아 하면서 굉장히 찍어 눌려갖고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위에서의 압력을 받고서 좀 잠시 좌천돼 있던 시절도 있었고 했습니다. 진급에서도 한 번씩 다 미끄러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빌리 미첼은 결국에 전역을 하게 되지만은 훌륭한 장군님의 뜻을 계속 이어받아서 우린 이 노선을 계속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전술학교.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은 해롤드 조지라는 당시에 이제 이 전술학교 교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뜻을 같이 하고 똑똑한 이 육군항공대 장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본 폭격에서도 보시게 될 헤이우드 한셀, 뭐 도널드 웰슨, 로렌스 커터 같은 사람들이 이때 교관으로 와서 미국의 정밀 전략 폭격 이론을 갖다가 쭉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뭐 그룹이 된 거죠. 뭐 헵 아놀드나 뭐 스파츠나 이런 사람들은 딱 그 마피아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그치 잘한다 니들 하면서 저렇게 계속 해줘 응원하고 있는 이런 단단한 배경을 가진 조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핵심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산업그물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Industrial Web Theory.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희생과 공포를 퍼뜨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적의 이렇게 고도화된 산업 시대에 적의 명치만을 급소를 푹푹 찔러서 거기만을 폭격을 하면은 나머지 거대한 경제 시스템은 주저앉게 되어 있다. 이를테면 지금의 고도 산업 시대에도 저희가 지난번 몇 번 사건이 있었죠. 해와 우체국이 우리나라 인터넷에 허브지 않습니까? 거기서 몇 번 정전이 있고 기계가 고장이 나니까 인터넷이 마비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던 일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동차 계약해도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반도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인데 이 차량용 반도체가 엄청 복잡한 CPU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이 와이퍼라든가 열선 시트의 열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조그만한 이런 맞아요. 칩들이 없어서 지금 생산이 다 차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몇 개 선택 안 하면 차가 금방 나온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산업 가치 사슬에 외통수를 딱딱 때리면은 나머지 뒤에 생산이 다 마비가 돼서 결국에 전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을 찾아내고 거기만을 콕콕 찌르는 방법을 이제 핵심적인 공격 전술로 채택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왜냐하면 이게 현실화되는 게 50년 후거든요, 사실. 계속 이론이 진화가 됩니다. 사실 50,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쟁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 게 50년 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기술이라는 건 그 어떤 완숙도보다 이게 성장할 때 더 원대한 꿈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시에 주목한 시설들이 뭐냐면은 주요 산업 인프라와 핵심 부품 공장들이 그 타겟이었어요. 인프라라고 하면은 이를테면 제철소, 네. 아니면은 석유 공장. 발전소, 석유 공장, 화학 공장. 화학 공장 이런 원료 생산하는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부품 중에서도 중요한 모터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시동걸 모터를 못 만들게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다 정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1943년도에 미군이 본격적인 독일 폭격을 시작하면서도 이런 타겟을 선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3년 중반에 미군은 이른바 슈바인푸트 레겐스부크 미션이라는 걸 갖다가 계획을 합니다. 주요 산업시설을 딱 정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독일의 항공기 생산을 방해해야 된다. 그러려면 일단 독일의 항공기 생산 공장을 때려부셔야 된다. 가장 큰 곳이 레겐스부르크에 있어갖고 레겐스부르크에는 독일의 항공기 조립 공장을 부수고 슈바인푸트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볼 베어링 생산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거예요. 심적이죠, 볼 베어링. 네, 베어링이 있어야 이 마찰 없이 다양한 기계류가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애들 갖고 노는 그 이렇게 돌리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 그거 베어링이죠. 거기도 베어링이 들어가긴 하죠. 이게 베어링 잘못 만들면 마찰이 심해져갖고 다 닳고 수명이 짧아지고 고장이 나고 하거든요. 맞아요. 비싼 거는 볼 베어링이 좋은 게 들어있으니까 돌리면 계속 돌아요. 싼 건 뗄뗄뗄뗄뗄 하고 멈춰.
되게 재밌네요. 왜 하필 항공기 공장이 핵심 시설로 생각했을까?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육군 항공대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폭격을 하기 위해서 제공권을 가져가야 되는데 결국 상대방의 비행기를 그렇죠. 없애야 된다. 되도록이면 요격기가 못 뜨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놓고서 이제 육군 입장에서는 전차 공장인데. 비행기 생산기지 그리고 볼 베어링 생산기지. 베어링이 이를테면은 우리가 엔진을 만들더라도 엔진 축을 받치는 데도 쓰지만은 네. 당시에 엔진에 힘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슈퍼차저, 과급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과급기는 어마어마한 고속으로 회전하고 열이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또 정밀하고 좋은 베어링을 달아야 돼요. 그런 게 생산을 못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뒤에 엔진도 못 만들고 엔진을 못 만들면 비행기도 못 만들고 그러면 우리의 폭격을 방해할 수 없을 테니까 더 많은 폭격기가 떠서 더 많은 공장을 부술 수가 있다. 아, 말 되지 않습니까? 핵심 이거? 부품이네. 네. 돌아가는 모든 것에는 베어링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슈바인푸르트를 대상으로 1943년 중반에 정말 치열한 대작전을 펴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진짜 그럼 가능하게 하려면은 이론만 그럴듯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 그걸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정밀 타격 수단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레이더. 밀사쿨. 밀사콜. 네, 그걸 정밀 수단이 알아보기 위해 밀사콜이라고. 정밀 수단을 알기 위한 방법. 정밀 폭격이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잠시 과학적인 이론을 한번 짚어보고 가시죠.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이번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은 한번 수평 폭격의 원리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평 폭격이요? 네, 태평양 전쟁에서 극강화 폭격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극강화 폭격을 하려면은 폭탄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대한 산업시설을 부수기 위해서는 폭탄을 몇 톤씩 싣고 가서 쏟아 부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뚱뚱한 큰 사발 폭격기에다가 많은 폭탄을 싣고 가야 되니까 안전하게 위에서 높은 고도에서 쭉 뿌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큰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네. 덩치가 큰 사발 폭격기가 많은 폭탄을 쭉 쏟아내는. 좋네요. 자, 그러려면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수평으로 날면서 폭탄을 쏟아붓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날아가면서 쏘니까 폭탄이 슉 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폭탄이 비행기의 속도를 그대로 안고 같이 슉 날아갑니다. 그리고 적의 방공망, 대공포라든가 전투기를 피해서 안전하게 높은 고도에서 또 떨어뜨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시간이 좀 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람. 그렇죠. 바람이 불면서 이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여기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런 장애를 극복하고 우리가 정확히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폭격 문제라고 합니다. Bombing problem. 이 바밍 프로그램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에 미치는 힘을 먼저 생각해 보시죠. 중력. 네, 맞습니다. 중력이 가장 기본이죠. 밑으로 잡아 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관성. 일정한 속도로 시속 300km로 가는 폭격기에서 떨어뜨리면은 거기서 시속 300km로 출발하겠죠. 폭탄도 같이 스피드를 받으면서 갑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작용할까요? 저항. 맞습니다. 저항입니다. 저항. 이게 진공이 아니라 공기 속을 비행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갑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원래는 여기서 쭉 가다가 폭탄을 쭉 떨어뜨리면은 여기서 같은 속도로 쭉 가서 폭탄이 떨어지는 지점과 이 비행기 위치가 같은데 저항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갔을 때 비행기는 더 빨리 가는데 얘는 그만큼 못 가고 조금 뒤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트레일이라고 하는데요. 요만큼의 간격을. 트레일. 네, 그래서 여기 좀 못 미쳐서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한된 표적에 9,000발이나 쌓아야 될 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근데 사실 뭐 이것도 어떻게 구할 수는 있습니다. 공식으로요? 폭격 시험 아니요, 공식으로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또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폭탄의 모양마다 다 달라요. 폭탄의 모양에 따라서 어떤 건 저항을 많이 받고 어떤 건 조금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시에는 그냥 좀 무식한 방법을 썼어요. 폭격 시험장에서 이 폭탄을 여러 번 떨어뜨립니다. 속도를 바꿔가면서 고도를 바꿔가면서 조건을 바꿔가면서 이걸 갖다가 수십 번 수백 번 떨어뜨려서 평균적으로 3,000m 고도에서 시속 500km로 가면은 300m 정도 뒤에 떨어지더라. 이런 식의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비행기는 계속 운항하는 도중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딱 떨어뜨려야 되는지 그 순간을 딱 잡기 위해서
일종의 망원경 같은 걸로 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조준기입니다. 이 조준기를 갖다가 정확하게 조준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총 쏠 때 계속 뭐 흔들리는 상황에서 자동차 타고 가면서 쏘면은 계속 흔들려서 조준선이 딱 안 잡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자이로스코프로 이렇게 겨누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 네. 대단하시네요, 역시. 진짜?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즉 흔들리는 폭격기에서도 안정된 조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자이로스코프입니다.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도 안정되게 조준할 수 있는 정밀한 조준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정밀 폭격을 하는 핵심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1차 대전 뒤부터 전략 폭격 이론을 하면서 이걸 업체들한테 주문을 해요. 야, 이런 거 좀 만들 수 없겠냐? 그래서 제일 처음 요 가능성에 주목한 곳이 스페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스페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자이로 콤파스를 만들던 데예요. 자이로스코프가 처음에 밀리터리에 쓰이게 된 곳 중에 하나가 나침반이었거든요. 바다에서 쇠로 만든 배 안에서 자석으로 돌아가는 나침반은 계속 쇠 때문에 이게 자기장이 흔들리니까 이 안에 자이로스코프로 항상 일정하게 북쪽을가리키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로 우리가 나침반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 자이로스코프를 만들어서 납품한 회사가 스페리였어요. 창업주가 이제 스페리인데 엘머 스페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특허도 많고 아이디어맨이어 갖고 당시에 이제 뭐 미국에서는 에디슨 다음 가는 발명왕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굉장히 밀리터리 분야에서 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고 이분이 자이로스코프를 원리를 많이 깨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엔지니어였는데 이 자이로스코프를 이용을 해서 우리 한번 이 폭격 조준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 문제를 갖다가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회사에 일하던 외국 출신 엔지니어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주인공인 놀든이라는 사람입니다. 노든. 네. 이름이 붙었구나. 그렇죠. 네. 놀든은 원래 네덜란드 동인도 우리가 이제 일본의 회사에서. 공격을 받은 네덜란드형 동인도 출신의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럽으로 귀환한 다음에 공부는 또 독일에서 했어요. 기계공학 쪽으로 학위를 받고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1913년 그 무렵에 이 스페리 회사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가서 자이로스코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스페리랑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틀어졌군요. 네, 좀 틀어져 갖고 때려치고 나와서 자기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폭격 조준기를 개발합니다. 1929년에 해군 조준기 마크 15를 개발해서 납품을 해요. 그래서 해군에서 1931년도에 한번 이 시제품을 갖다가 테스트해 봅니다. 테스트해 보니까 기존에는 5,000피트 상공에서 USS 피츠버그라는 이 함에다가 이걸 떨어뜨려 보니까 그 전 거는 명중률이 21%밖에 안 나왔는데 마크 15는 이게 명중률이 50%로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난 2.5배로 올라가니까 우와 이거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해군이 주목을 하니까 육군항공대도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야 해군에서 지금 무슨 조준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끝내주는 물건이 나왔다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좀 샘플 좀 줘보세요 하고 보니까 굉장히 이거 정밀도가 장난이 아닌데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저렇게 보여주는 거야. 예전에 저렇게 훈련했어요. 처음에 감을 익히기 위해서 맨 처음엔 저 방 안에다가 저렇게 가상의 조준경과 이거 해놓고 쫙 이해시킨 다음에 좀 더 정교한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탑승을 해서 조준기 연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것이 바로 그 노든 조준기입니다. 노든 조준기엔 저렇게 바로 자이로스코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시죠? 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저희의 요게 바로 저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자이로스코프의 축에 따라서 저기에는 바로 표적지를 겨냥하는 망원경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기체가 이렇게 막 흔들려도 이 망원경이 항상 일정한 방향을 보게 돼 있는 거죠. 기체가 좌우로 떨리는 걸 피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앞뒤로 떨리는 걸 갖다가 롤이라고 하는데 이 피치와 롤을 저 자이로스코프가 잡아주는 겁니다. 저 원리도 바로 저희가 여기서 테스트하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승무원 중에 조준수가 따로 네, 있어요. 조준수가 있어요. 조준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무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오히려 파일럿보다 항법사. 항법사. 항법사에서 그 가장 베테랑이 탔는데 장거리 가야 되니까 네. 진짜. 이 항법사는 밖을 볼 틈이 없이 계속 이렇게 계산기하고 이것만 보고 있어. 지도 보면서. 승무원이 10명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항법사는
60년대, 70년대도 여객기에 있었어요. 항법사가. 아, 그 실시간 날아가는데 그거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퓨터가 해주는 GPS가 나와서부터 이제 없어졌죠. 자, 이 자이로스코프를 이 모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돌려주게 됩니다. 요걸 여기 나사가 약간 풀렸네. 저희 최 박사님, 나사 풀린 정신 상태로는 아니, 조준이 제대로 안 되시거든요. 허준 씨 여기 갈수록 집중해야 엄격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뢰는 네. 어뢰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게 했잖아요. 그럼 네네. 폭탄도 네. 거기다 저걸 집어넣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그렇게 맞춰놓고 가면 이거 안 돼요? 생각하셔야죠. 왜냐하면 어뢰는 네. 우리가 쏠 때 이건 2차원 진행이에요. 물 표면에서 가죠. 하지만 이건 뭐예요? 3차원 진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2차원, 3차원. 근데 자이로스코프로 그 목격기를 딱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쪽에서 하던 간에 상관없이 그 그러니까 목격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수면보다는 훨씬 변수가 많잖아. 변수가 많은 데다가 이게 3차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이로스코프 하나로는 안 되지.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제이담이잖아. 네. 제이담 폭탄 같은 건 GPS가 있어서 그 날개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이로스코프가 직진성만 있기 때문에 3차원 상태에서는 정밀 유도가 안 돼.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실현시키려고 그렇죠. 한 거고 그게 중요한 이제 스마트밤이 나중에 나오는 허준 씨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드려요? 아니. 뭘 알아야 도와주죠. 내가 조교를 6년 했는데 내가 도와드릴까? 이게 된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자, 지금 요게 수직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수직 방향으로 저렇게 한번 세팅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축상에다가 여기 연동이 돼 있어 갖고 이렇게 망원경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망원경으로 표적을 가리킨 다음에는 이게 계속 기체가 움직이더라도 그 방향을 계속 가리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의 또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람을 갖다가 받으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람이 맞바람만 불면은 이 폭탄이 떨어지는 데가 앞뒤로만 움직이는데 바람이 옆으로도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측풍이 불면은 이게 떨어지면서 옆으로 슝 사선으로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폭탄 떨어지면 옆으로 가서 맞아요. 한참 옆으로 가네. 마찰 요소가 진짜 많네요. 네, 제대로 맞추려면은 미리 좀 꺾어서 약간 옆으로 가면서 어허. 떨어뜨려야지 맞는 이런 야. 문제도 발생하는 겁니다. 저건 기상청이 일을 잘해야 되네. 기상청도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기상청만 갖고 안 되고 그 현장에서 그렇죠. 지금 바람이 동풍이 분다고 해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북풍도 불었다가 서풍도 불었다가 계속 바람 방향이 바뀌고 속도는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비행기 날아가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딱 그때 풍속을 캐치해서 보정해주는 장치가 저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저 조준기 안에 다 그 기능이 들어가야지만 폭격을 할 수 있죠. 언제 일기예보 들어갔고 상공에 그러니까. 그것도 실시간으로 해야 되잖아. 우리가 폭격기 안에서 폭격수가 딱 목표를 안정되게 노릴 수 있게 하는 그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우리가 딱 이 세팅만 해놓으면은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의 속도와 이 고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떨어뜨릴 수 있게 그걸 재주는 그 안에 기계식 계산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 계산기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폭탄을 살포시 최대한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막 뛰면서 떨어뜨리면은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떨어뜨리기 전에 최대한 안정되게 쓱 하다가 쌍 아주 가볍게 살포시 떨어뜨릴 수 있게 하려면은 비행기를 사람이 조종하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필요한 게 자동 항법 장치. 오토파일럿이죠. 네, 자동 조종 장치. 그래서 이 조준기에는 자동 오토파일럿 기능이 연동이 돼 있어갖고 딱 목표 지점에 가깝게 왔을 때는 일정 고도, 일정 속도, 우리가 재원에 맞게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수치가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는 그 고도와 속도에 맞춰갖고 그 코스에 딱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조종권을 오토파일럿에 넘겨요. 그딱 폭격수가 그거에 맞춰서 딱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딱 고속도와 고높이로 쭉 일정하게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폭탄을 놓는 순간을 기계가 알아서 해줍니다. 딱 우리가 지정해 놓은 목표 조준선과 우리가 재원으로 딱 산출해 놓은 요 정확히 포물선을 그려서 여기 떨어지는 요 위치에 딱 맞는 순간에 저 발사가 폭탄을 되는구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저 궤도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꽝 터지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실수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폭격의 정밀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조준기가 없으면 이게 정말 숙련된 폭격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계가 나오면은 폭격수의 평균적인 레벨이 평준화되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훈련 시간도 짧아지고 일단 기계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이 얘기는 저격수가 육군에서 예를 들어 저격수가 있으면 그 세팅값을 해서 놓으면 총으로 이렇게 해서 십자에 딱 맞추면 이 기계가 알아서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흔들려도 십자에 거기서. 딱 맞았을 때 팡 쏘는 거 아니야? 측풍이나 모두 다 계산해서. 근데 그럼 왜 저격수들은 이걸 안 써요? 폭격은 목표는 고정이 돼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면서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방아쇠를 당겨야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격수 같은 경우는 목표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빙 슛이 어려우냐, 무빙 타겟이 어려우냐 그 생각을 하면 되지. 둘 다 어려워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잘 맞았어요? 자 이제부터 실전 얘기 나요. 그게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험장에서 이걸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폭격 조준기에 비해서 성능이 막 2배, 3배, 좋을 땐 막 5배씩 이제 나오니까 와 이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진짜 이 정밀 폭격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나온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고도 3만 피트에서 폭탄을 떨어뜨려도 피클 통 안에 폭탄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약간 미국 사람들도 좀 뻥했어요. 원래 좀 과장이 민족이잖아. 뻥이 좀 세. 그런데 이게 정작 가보니까 이대로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제 실전입니다. 뭐야? 아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누구나 뭐 항상 저 단계에서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영국으로 가니까 문제들이 속출하는 겁니다.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날씨 문제입니다. 일단은 유럽하고 미국하고 날씨가 아니 날씨도 기계가 다 계산해 주는데 왜? 구름이나 흐린 날씨가 되면 아예 조준기가 안 보이니까 폭격을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람도 큰 변수가 됩니다. 폭격기가 날고 있는 상공의 바람이나 아래쪽의 바람이나 똑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아 그러네. 일정하게 불어야지만 이 가는 동안에 계속 일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딱 떨어지는 그걸 가정하고 만든 건데 실존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고도에서 부는 바람이랑 낮은 고도에서 부는 바람이 다 달라요. 풍향도 풍속도 다르니까 잘 가는 타다가 여기서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다른 데 떨어지고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겨울 날씨가 안 좋지 않습니까? 겨울 날씨에 뭐 또 기압차도 있고 기압차가 있으면은 공기가 기압이 높으면은 즉 덴스하게 뭉쳐 있으면은 그만큼 더 저항이 크고 높은 상공에서 저기압이면은 또 그만큼 공기가 희박하니까 공기의 저항이 적고 이것 때문에 아까 저 저항 요소들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잡아놓은 숫자들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변수를 맞닥뜨리게 되죠. 아니 미국 하늘은 기압도 같고 바람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걸 미국에서 어디서 하냐면 못해? 사막지대에서요. 사막지대가 이제 사막지대는 기류가 안정한 그 조건이 훨씬 좋고. 안정적인 데에서 실험을 했구나. 하다가 하늘에. 밖으로 나온 거죠. 아 애송이들이었구나. 그래서 진짜 해보니까 반경 300m 이내에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였냐? 7%였습니다. 300m 안에 못 넣는 300m 요? 거예요. 피클통 안에 넣는다며. 네, 피클통 안에 넣는다고 이렇게 자신을 했는데 뭐 300m 안에 100발 중에 7발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처참한 성적이 나오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지금 이 설명하는 거 보면 영국하고 막 할 때 야 우리는 달라 이랬던 거 보면 미국은 노든 조준기를 엄청난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고 숨겨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1930년대 전쟁에 들어가기까지만 해도 이거는 진짜 우리의 신기다. 네, 우리가 만들어낸 정말 핵심 병기다. 그래서 이게 대전 초기에는 나중에 뭐 VT 신관이나 원자폭탄 같은 게 나오지만 대전 초기에 그런 전략 핵심 병기가 바로 이 노든 조준기였어요. 그래서 이 노든 조준기의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엄청난 보안을 지킵니다. 다행이네. 이 비밀 새 나갔으면 엄청 창피했을 거 아니야. 피클통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미군이 이 노든 조준기에 설정해 놓은 보안 등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미군의 보안 등급 체계가 이제 뭐 top secret, 뭐 secret, confidential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해당하는 이게 secret으로 처음엔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top secret이지만 사실 뭐 이거 항상 거의 끼고 다녀야 되는 수준인데 장비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secret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이 모든 미션이 끝나면 항상 이걸 다시 분해해서 갖고 내려야 돼요. 이 딱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탐에다. 예. 탐에다 딱 넣어서 열쇠로 잠그고 그 창고에다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요? 이게 무게가 15kg에서 20kg쯤 나갔습니다. 이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가 한 이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이 정도 되고요. 폭격수 엄청 짜증났겠다. 매번 끝날 때마다 이러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커가지고 구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작은 건 다 구입하셨는데 시크릿이라 그렇지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집에도 분해된 상태로 지금 시크릿이라도 안 가져오신 거구나. 시크릿이라서. 이게 중고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그 상태 좋은 게 살라고 검색했어. 네, 항상 매물을 지켜보곤 있는데요. 상태 좋은 건 요즘 매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건 다 박물관에서 이미 다 입수를 해서 구입을 전시해 다 놓고 있고 해가지고. 살 마음은 있습니다. 한번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폭격수는 항상 비상 탈출을 할 상황이 되더라도 포화시키고. 네, 여기 권총이 항상 휴대하고 있었고 권총으로 그 망원경 부분이랑 안에 자이로 부분을 갖다가 총으로 쏴서 확실하게 파괴시키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폭격수들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도 상관없었던 거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네. 안 맞는 거. 그래서 대전 조금 뒤에는 등급이 하나 더 내려가요. 보안 등급이 다시 컨피덴셜로 내려가갖고 뭐 저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해도 됐는데 이거니까 야 작전군하고 때릴 필요 없어. 뭐 이런 거요? 나중엔 그 수준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뭐 이제 가서 실패한 게 노든 조준기가 있습니다만 그 넘어간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죠. 바로 이제 커티스 리메인. 두 사람 굉장한 있었으면 지구의 절반이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그렇죠, 맞습니다. 커티스 르메이는 굉장히 미국 전략 폭격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전쟁 중에도 그렇고 전후에도 그렇고 엄청난 인물이었죠. 커티스 르메이는 역시 폭격기 마피아의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인상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커티스 르메이의 여러 가지 전기를 보면은 저런 사람이랑 내가 엮이면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이 그래요? 저절로 듭니다. 커티스 르메이는 일단 굉장한 일벌레였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주말 없이 일하고 일주일에 일요일 오전까지도 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형적인 월화수목금금금. 딱 하나 지킨 원칙은 내가 그래도 일요일 저녁만큼은 일요일 오후만큼은 가족이랑 보낸다. 가족이 있네요. 가족은 있죠. 오. 자기도 엄청나게 일하고 부하들도 엄청나게 야 니들도 나 따라서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학을 뗐다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무서운 상사가 이런 상사잖아요. 자기는 일 안 하고 자기는 뭐 안 하면서 시키는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고 그렇지만 제일 열심히 하면서. 본인이 제일 열심히 할 때는 부하들이 답답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커티스 르메이도 처음엔 그래서 본인에게 맡겨진 임무를 해내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 상부에서 우리 정밀 주간 폭격으로 승부를 하라고 했지. 그래 그러면 정밀 주간 폭격을 어떻게든 완수해야 돼 하면서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근데 노듬 조준기가 잘 생각보다 안 맞는 거예요. 야, 안 되면은 맞게 해야지 위에서 시키는데 라고 하면서 왜 안 맞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기상이 나쁩니다. 기상이 나빠? 그럼 되도록 기상이 좋은 때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해야지. 야, 열심히 일기예보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리고 또 이 조종사들이 아직 좀 무서워해갖고 대공포와 전투기한테 맞는데요. 야,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 전투기가 무서워? 그러면은 전투기가 못 오게 우리도 밀집 대응을 짜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안한 게 컴뱃 박스 대형입니다. 컨베바스. 전투 상자. 네. B-17 폭격기, B-24 폭격기 같은 것들의 미군 폭격기들의 특징은 기관총 굉장히 많습니다. 방어 기관총자가 뭐 비행기 측면, 상면, 하면 그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왜 유리통으로 동그랗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하면이나 상부에 있죠. 우린 기관총이 많다. 이 기관총의 위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은 서로 사각이 없이 빽빽하게 우리 함께 날면서 서로 커버해줘야 돼. 독일 전투기가 오면 우리가 십자포를 퍼부어서 쟤들 격추시키면 된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여러 고도의 딱딱 대형을 짜서 커다란 박스를 만드는 게 저 컴뱃 박스 포메이션입니다. 그래도 도화들이 이게 잘 작동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럼 못 믿겠어? 그럼 내가 직접 나가본다 라고 해서 본인이 폭격기에 탑승해서 나갑니다. 저봐 이런 부하들이 할 말이 없어. 1번기에 그것도. 그래서 제일 위험이 높은데. 1942년 가을에 생나자르라고 프랑스의 독일 유보트 기지 쪽을 폭격하러 갈 때 이 사람이 직접 여기에 탑승합니다. 이날 한 대도 안 잃고 오히려 폭격 정밀도는 2배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야 이때 부하들이 큰일 났다. 이번에 맞았어야 되는데 안 맞아서 이제 계속 이래야 되네. 이런 식으로 커티스 르메이의 무서운 점은
굉장히 목표지향적으로 행동하고 솔선수범. 네, 위에서 명령이 내려지면은 자기가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야 되잖아. 그렇죠. 하면 되네.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공적인 작전을 하면 부하들이 상관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상자 대왕이 한동안은 통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상자 대왕을 공격하는 독일군 조종사들이 뭐 수기에 보면 굉장한 열등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또 깨는 법을 독일이 개발을 그러니까 해요. 한동안이라고 한 거 보면 뭔가 깨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그 요격하는 조종사들 베테랑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처음에 막 중간으로 들어가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기관 총체를 십자포화를 받는 맞게 거예요. 되지. 그러니까 뭐야? 끝에서부터 야금야금 하자. 아. 그래서 끝에서부터 야금야금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섹션별로 이제 독일 본토를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섹션별로 대기하고 있어.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처음 섹션 얘가 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우다다다닥 두드러 맞잖아요. 폭격을 하고 돌아올 때 또 이제 뜨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예.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나중에는 좀 큰 전투기를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로켓탄을 쏴갖고 로켓탄은 당연히 명중은 아는데 중간에 뻥 터지니까 조종사들이 깜짝 놀래갖고 막 갑자기 박스가 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또 그 사이를 또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제8공군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고서 내용이 이거예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꼬박꼬박 10에서 12%씩 떨어진다. 이렇게 가다간 한 달 안에 우리가 전멸한다라는 결과가 나요. 그때 르메이 장군님 한 번 더 가시죠 이렇게 했어요.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르메이는 계속해서 승진을 하잖아요. 르메이는 정말 고속 승진을 합니다. 딱 40 되기 전에 이미 장군이 됩니다. 와 30대에 별 달았어. 엄청 따라잡았죠. 그러면 엄청나다. 제가 르메이를 보면서 이것도 저도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돌적이고 미친놈이다 있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르메이 같은 분을 많이 뵙게 됐습니다. 아.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좋아요. 스타일인 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요. 아,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성향의 분들이 많이 진출을 거기까지 하는군요. 근데 이게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밀어붙인 게 아니라 솔루션을 제시해줘요. 조직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이게 딱 윗분들이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해와, 목표 달성 이만큼 해와, 매출 이만큼, 시장 점유율 이만큼 해와라고 했을 때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머리와 온갖 그 정력을 다 바쳐서 그걸 해내는 사람이 윗분들은 당연히 이뻐 보이죠. 그러면 우리 아예 커티스 르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실 역사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네 가지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죠. 저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르메이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일본 폭격을 한 그렇죠. 다음에 하는 한 게 다음에. 맞거든요. 네, 여기서는 지금은 지금은 아직이고 애송이에요. 현재로. 애송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여기서는 본버 마피아의 영향에서 있어. 벗어난 건 네. 아니었고 네. 자, 그러면 일본 우리 태평양 전쟁이 마무리될 때쯤 한번 커티스 르메이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태평양 전쟁만으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왜 우리가 유럽 전선의 폭격 이야기를 하였느냐? 바로 일본 본토 폭격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일본 시점으로 먼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판은 미군의 수중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일본도 이제 본토로 폭격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을 거거든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일본 국민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쟁 전이었죠. 1937년 3월에 일본 정부 주도로 방공법이라는 게 제정을 해요. 방공법. 방공법이 뭐냐면 단순히 폭격기만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쟁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때 조직된 게 뭐냐면 반상회예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반상회. 그 반상회가 이때 조직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12가구씩 묶어서 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상회 조직이 일본 전역에 100만 개가 있었어요. 100만 개가. 서로 통제하는 역할도 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런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일본도 소위탄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소위탄도 쏘고 뭐 폭탄을 떨어뜨리면 어쩔 수 없이 일본은 목조 주택이 많으니까 화재가 많이 날 거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이 화재를 진압하는 거. 이 반상회 관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뭘 준비하냐면 이제 모래, 양동이, 빗자루 가지고 막 훈련을 합니다. 소방 훈련. 네, 막 소방 훈련을 해요. 그다음에 이때 뭐가 또 제정이 되냐면 국민방공법이라고 해서 모든 동네에다가 방공호도 파놔야 되고 방공호. 참호도 파놔야 되고 맞아. 그다음에 방화수통 같은 것도 이렇게 해놔야 돼요. 이제 이걸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해놓고서 야 이거 완벽하다 딱 그랬어요. 근데
부작용이 생깁니다. 뭐요? 첫 번째 이제 방공호를 이렇게 파놨어요. 네. 그러니까 뭐 뻥뻥하면 여기 들어가라고 했는데 술 자시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술 자시고 오다가 여기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이 속출했어요. 아, 실제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네. 그 방공호를 뭐 이렇게 지하 쉘터 같은 만들면 아니 그냥 파놓은 거예요. 아, 거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이 속출해요. 그래서 메꿔요 이걸 또 메꿨어요. 일단 메꿨어요. 왜냐면 자꾸 사람이 다치니까. 덥지 그냥.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방화수통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화재가 나면 불을 끌 수 있게 드럼통을 쫙 해놓고 그렇죠, 방화수통을 그렇죠. 했는데 모기떼가 여기 와서 알을 까네. 아, 가뜩이나 일본이 습해서 모기가 많잖아요. 평소보다 모기가 5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방아수 다 엎어. 그래서 일단 방아수를 다 엎어버려. 그래서 한동안 모기 박멸에 올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 방공법으로 제정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유야무야가 됩니다. 약간 유야무야.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뭐 민간의 이런 뭐 방공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당연히 군사적으로는 방공 훈련이나 뭐 방공 대책 같은 건 일본군에 있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일본의 방공 능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그 방공 능력 속에서도 오늘은 이제 일본의 이제 고사포, 대공포 능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1943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B-29라는 새로운 폭격기를 만들잖아요. 네. 만드는데 이게 엄청난 보안 속에서 진행됐지만 이게 계속해서 정보가 조금씩 일본도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이 지금 초장거리에 거대한 뭐 자이언트 폭격기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감지하고 계속해서 스파이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스파이들이 정확한 정보를 감지를 못했는데 43년 말부터 오히려 미국 신문에서 이게 나와요. 예. 강력한 장갑과 무장을 갖추고 그다음에 고고도를 비행하며 종전의 B-27이나 B-24하고는 비교되지 않은 항속력을 가진 폭격기가 생산 중이다. 이런 기사가 43년 말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신문에서. 심지어는 비행기 그림까지 정확하게 보이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이제 일본도 입수하니까 이제 일본 군부에서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대한 괴물 폭격기가 배치되면 어디로 배치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일본이 생각한 게 어디냐? 중국 주둔에 있는 미 제14 항공군 본거지가 어디냐면 계림에 있었어요. 중국 계림과 계림? 유주. 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아마 먼저 갈 거다. 그래서 우리 일본을 치러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43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본토 내에 있는 이제 방공망을 재정비를 하는데 재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 곳에서 심각한 난관이 있는 거예요. 일본 전역에 66개 중요 공업도시 전체에 이제 방공망을 배치하려고 보니까 41년에 880문이 있었어요. 대공포. 딸랑. 근데 43년 되니까 880문에서 850문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뭐야? 어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동안. 억스라가지고.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반면 독일은 39년 2,800문에서 44년 26,000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하고는 좀 비교가 불가능했죠. 독일은 계속 폭격을 받고 있었고 예. 일본은 폭격이 없었으니까 한동안.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대공포의 성능인데 네. 일본은 대공포를 어떻게 만들었냐? 예전에 이제 중국군하고 싸울 때 중국 국민당군이 독일제 대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노획한 걸 카피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88mm 포예요. 이 88mm 포는 사실 유럽 전선이나 독소전에서 아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건데 이게 독일제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공중 목표에 대해서 11,900m를 유효 사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고고도 커버 네. 다 되네요. 10km 이상을 유효사 거리를 가지고 있네. 근데 똑같이 카피했어요, 일본이. 해보니까 유효 사거리가 8,000m밖에 안 나와요. B-29는 9,000m 이상을 날랐거든요. 그러니까 1,000m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B-29한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도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있었어요. 150mm, 15cm 대공포라고 있었어요. 이건 꽤 괜찮게 만들었는데 얘가 4대를 떨어뜨린 아주 유명한 대공포예요. 근데 이 대공포의 경우엔 도쿄에 배치된 게 단 2문입니다. 이게 일본식 50 고사포에 피격된 B-29 사진이고요. 15식 고사포가 얼마나 포탄이 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 키만. 사람 키만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워낙 배치수가 적다 보니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성능이 뛰어나면. 그러니까 저 정도 폭탄이면 무슨 연발로 바라락 하고 갈기는 것도 아니고 와 진짜 맞춰요 이걸로? 신관이 있어서 파편 효과도 있고 그런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대공포만 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때 일본을 또 폭격을 할 때 미군이 야간 폭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 보이는데 또 설치라이트. 서치라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서치라이트 운용도 사실은 독일에 비해서 운용이 아주 좀 한심스러웠습니다. 이게 독일제 서치라이트 세인베르퍼 탐조등이라는 건데 저기 폭격기가 날아가는 게 보이죠? 배트맨 날라올 것 같아. 예. 이게 뭐냐면 독일은 이게 레이더로 유도되는 서치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서치라이트가 레이더로 유도가 돼서 대공포가 연동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직경이 200cm짜리인데 탐조거리, 빛을 쏠 수 있는 거리가 13km예요. 13km로 빛이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말기에는 200cm가 아니라 240cm까지 등장해서 이제 연합군 폭격기한테 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저 진짜 죄송한데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눈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저 항상 그런 걱정 애들이 그 가지고 놀 때 있잖아요. 눈에 삥 맞으면. 네. 이게 보통 이제 밝기를 촛불 하나 밝게 해서 촉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통 뭐 몇 억 촉광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게 촉광이라고 하는 게 칸델라라는 단위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1칸델라가 보통 촛불 하나의 캔들 밝기라고 하나구나. 하는데 150cm 서치라이트 기준으로 이게 제가 알기로 한 10억 칸델라 정도 됐을 그렇죠. 거예요. 10억. 10억 칸델라가 촛불 어느 10억 개 정도인지 이렇게. 뭔가 이거 상상이 감이 안 가시죠? 이거는 진짜 상상이 안 가는 밝기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맞으면 멀어. 아, 눈 멀죠. 눈 멀죠? 눈 멀어요? 멀어 이건. 저희 밀리터리 게임이나 이렇게 흔히 그냥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눈뽕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근데 이거 엄청나구나 이 빛이.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거를 예. 이제 하는데 일본은 독일에 비해서 많이 예, 뒤쳐졌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고 서치라이트의 유효 거리가 훨씬 짧았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수량마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많이 쓰인 게 90, 30 탐조등하고 여기서 개량된 일식 탐조등인데 이게 직경이 150cm짜리였어요. 그러니까 탐조 거리는 10km 정도 내외였는데 일본도 이제 발전을 하거든요. 대전 말기에는 30기라고 해서 200cm짜리 독일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탐조 거리가 12km 정도 나왔는데 탐조 거리가 12km 나오는 거하고 광량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탐조 거리는 12km가 나가는데 광량은 독일제에 비해서 15%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닿긴 하는데 잘 안 예, 보이는구나.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게 어떤 차이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저런 빛을 만들어내는 전구는 과연 어떤 걸까요?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내가 계속 물어보면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흐름 좀 끊지 말라고 중요한 욕먹을 것 같은데. 질문이야. 저게 아크램프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도 아크등은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두 전극 사이에 빠지식 방전이 있지 않습니까? 진공 속에서 양쪽에 강한 고압을 걸어놓으면은 빠지식 방전이 일어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크 용접할 때 엄청 빛이 밝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 불빛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접기 불빛. 이제 감이 왔어요. 전기 용접할 때 빠지식하는 그 불빛을 굉장히 크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탐조등 안에서는 엄청나게 빠지시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전극을 그 당시엔 탄소 전극을 썼는데 빠지식하면서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전극이 계속 증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증발하는 만큼 계속 전극을 밀어 넣어야 돼? 우리 용접할 때 용접봉 계속 조금씩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 전극을 일정한 빛이 날 수 있도록 계속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기술이. 뭐 그런 면에서 독일제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걸 해왔어요. 이제 B-29 가지고 일본만 폭격만 제대로 하면 돼. 야하타 제철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를 습격을 하는데 정확도가 좋지 않다라는 약간 불운의 약간 그 먹구름이 조금씩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패 요인이 네. 날씨, 기상, 그죠? 기술이 고려하지 못한 기상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이때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것이 바로 제트기류였습니다. 제트 기류. 네. 자, 그래서 그럼 이 제트기류가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실까요? 비싸 최승영의 밀리터리 사이언스 스쿨. 실험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제트 기류를 가지고 왔어요? 제트기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고 로봇 청소기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